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인사 너무 힘이 좀 나십니까? 네, 에너지가 네. 팍팍 솟는 인사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일이 많아요. 네.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그러니까요. 정치 비수기여야만 하는데 어제는 땡볕에서 막 집회가 있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네. 윤활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매제. 네, 사실상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회수 요정이었다. 근데 정말 변해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안 변할까 싶을 정도로 좀 놀라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요. 2년인데 오늘 동아일보 칼럼 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일하면 일할수록 나라가 점점 나빠진다. 이게 어떻게 해야 그건 되냐. 정말로 극악한 표현인데. 근데 너무 적확한 지적 아닙니까? 직구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 건데 사실 그럼 정권 왜 잡았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때 같이 조력했던 사람들의 반성도 좀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치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단이 함께하는 공동의 작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뭐 누가 이런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교정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정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있으니 이게 참 될 일인가 싶습니다. 대통령이 마침내 10번째 거부권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야당들 전부 장외투쟁, 시민사회단체들도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건데요. 어제의 거부권 행사가 향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큰 틀에서는 흘러갈까요? 거부권 행사가 예단이 되긴 했지만 문제는 이 최혜병 특검 자체가 본인과 관련된 지지적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앞에 김건희 특검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결에서도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응축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적인 권력 행사라는 비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국민 차원의 문제로 승화가 됐고 결국 그 분노라는 것이 장외에서 터질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다. 네, 어제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 바로 나왔거든요. 네. 이것이 삼권 분립 파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진짜 파괴양 따로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당장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도 11번 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안보 관련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식의 근거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적절하지 못한 비유이죠. 왜냐하면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해충돌 이해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더욱더 회피하고 재척해서 본인이 거부권 자격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헌법학자들이라든지 법조인들이 특히나 요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세미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논의가 지금까지 안 나왔냐? 보통은 다 받아들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즉 자기 가족과 자기 이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의 거부권 행사하는 건 사실 전례 없고 상상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가치를 이렇게 침해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고민하지 우리가 못했던 바가 있는데 네. 이것은 비어있던 부분이지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게 누군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바이든도 11번 했다. 루즈벨트는 566번인가 몇 번을 했다. 아무개는 몇 번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 시점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했느냐. 그리고 어느 이익에 부합한 거냐. 국민적 이익에 부합한 거냐. 뭐 자당의 이익에 부합한 거냐 아니면 대외관계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봐야 사실은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횟수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이것은 국민적 이익을 배반하고 심지어 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해관계 이해충돌 사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 자기 법정의 변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보통 그렇습니다. 법조에 가면 듣는 예. 뭐 근대사법의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반된 것인데 굉장히 그런 이야기는 빼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진짜 파괴왕이냐라고 아니 묻고 그 싶습니다. 법조 전문 기자 우리 구교육 기자님. 전직. 네, 전직. 지금 정치 기자입니다. 네. 상권 분립을 이제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속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삼권 분립을 파기하고 있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는 네. 3축이 왜 있습니까?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대통령이 입법부에서 다수의 의결로 만들어오는 법안들을 건건이 다 10건째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입법부의 그런 건전한 원리 자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네. 아까 거부권 횟수와 사례를 국외 네. 사례를 들었다는데 멀리 갈 게 없어요. 네. 한국 사례 보면 됩니다. 네. 이승만 정부 때만 유일하게 더 우리나라의 말 쉽게 공화국의 형태가 완성되기 이전에 네. 한참 미달 전에 정부에서만 거부권 행사가 그보다 많았던 것이지 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박정희 정부 때도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 5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의회 형태가 좀 다르긴 했겠지만 네. 노태우 정부 6공화국 때 7건입니다. 네. 지금 벌써 10건이에요. 임기 2년이고 3년째를 맡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고건 총리 대행 때까지 포함해서 6건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에요. 네. 결정적으로 의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김영삼, 김대중 때는 0건이에요. 아. 전임 문재인 정부 0건입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이 2년 동안 10건을 행사하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모력사적인 행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연설하면서 연 단위로 끊으면 1년에 5번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다. 예,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지금 추세로 가면 정말 이승만을 넘어선다라고 예. 하는 이야기일 텐데요. 네. 근데 저는 언론 보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연합뉴스가 어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그러니까 6번째이고 법안 수로는 10건이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10건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두 자릿수를. 예. 예. 6번째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 왜 하는 것인가? 사실 연합은 왜 그렇게 쉴드를 아니, 저희가 그래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네.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방송법은 3가지 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네, 법안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확히 10건인 것인데 이걸 6번이라고 강조해 주는 게 오히려 이게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상황에서라면 대한민국 언론들도 저는 이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의제들, 아젠다들을 밀고 가는 차원에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협력도 필요하고 뭐 사법부도 그렇고 서로 견제와 균형도 중요하지만 협력할 때는 협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뭘 같이 할 수 없는 구조로 대통령이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니까 계속 아니, 지금 보면 대통령도 예. 이 파장의 크기를 모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부권을 대하는 방식을 관찰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기 전날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의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특검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4가지 근거를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이튿날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또 의결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서야 대통령이 제가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배후에서 설명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실 참모가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근차근 당정간의 빌드업해서 상소문 뜨듯이 네. 거부권을 건의하는 양태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 네. 뭡니까? 직접 자기가 나서서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담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것 자체가 국민적 공분이나 분노를 자인하는 형태의 의결이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거부권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을 활용하라라고 초선 의원들 만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이 절실한 의제 중에 하나가 본인과 관계된 법안들,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형식도 그렇게 갖춘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예, 하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거부권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가지 지점을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 제가 네. 이제 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서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이해충돌과도 관계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지점에서 이것이 문제적이다라고 한 건데요. 사실 저는 양적인 부분도 지적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실도 언급했던 것처럼 상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입법부에서 충분히 논의, 뭐 물론 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한 지점도 있겠지만요. 여튼 입법부가 논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이런 식으로 계속
최소 네. 이렇게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인 좀 문제들이 있어 보이고요. 이게 뭐 숫자 자체가 늘어난다고 하는 양적인 지점도 분명히 네.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는데 네.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니까 지금 정부가 다시 간호법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네.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자기들도 조금 민망한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사실상 내용이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야당이 다수가 되어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불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이런 양적인 부분도 문제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주도로 뭔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운영의 키가 민주당이나 야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너무 싫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료 파업이 커지니까 필요에 의해서 야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좀 부끄러운 측면이 아니 김은지 있어요. 기자가 양질을 얘기해서 그런데 뭐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양이 많아지면 물리적 화학적으로 아예 상태가 변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10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부권 행사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 차원에서 이해가 됐다면 10건이 되고 두 자리가 되는 순간 이건 아예 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재론을 해봐야 되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결국은 양적인 승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좀 초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거부권을 무제한 쓸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쓰지 않을 거라는 어떤 상식의 범주에 그렇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일종의 상식 파괴 정부다. 저는 이제 이런 판단도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안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만 실제로 국회가 추천한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한테 임명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특히 방통위 이제 최민희 그 전 방통위원 이번에 국회의원 네. 당선인 그분 경우에는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을 안 줘서 결국에는 자진 사퇴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들이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과방위원장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양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임명 땅을 치는 거죠. 줬으면 되는데. 그때 줬으면 네. 국회의원 안 되는데 혹시 과방위원장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 그러니까요. 네. 앞일은 모른다. 생물이다 정치는. 네.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방심위원들도 국회 뭐 이게 민주당 추천도 아니고 국회의장 추천인데도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원사이드하게 한쪽을 무시하거나 너희들은 필요 없어라는 형식으로 전국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비판하고 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두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법부를 몇 번을 더 존중하지 하게 않는 될까요? 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숫자가 네.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결과에 승복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0.73%포인트 차이이지만 여튼 당선이 됐고 그 당선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헌정 체제를 운영하면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시행령 정치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비판을 사고 있지만 네. 그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똑같이 입법부도 국민이 선택해서 다수당을 만들어준 당에 대한 힘 실어주기와 존중 그리고 절제, 그러니까 어떤 권력 행사의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쌓여가는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무제한 쓸 수 없도록 규제해야 된다. 뭐 최소 3번 이상 네. 쓸 수 없도록 해야 하거나 뭐 2번 이상 안 된다라거나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제한 규정을 두는 개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일 날 어쨌든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 표결, 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취재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세 표입니까?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포인트가 네.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국회의원 속은 모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도 예. 기존에는 마음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네. 추미애 국회의장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아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뭔가 네. 불가측하고 불가해한 인자들이란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아마도 이번에 21대 국회 마지막 표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혜병 특검 28일 국회 본회의 상정된 법안의 재의결 문제도 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지금 숫자적으로는 295명이 재적 의원이기 때문에 네.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 얘기는 17명의 표를 확보하면 되는 것이고 찬성 통과가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분모를 줄여야 된다, 불출석하는 의원이 생긴다, 여당에서 이제 25명이 안 나오면 범야권 180석을 딱 맞추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7에서 25 사이에서 이제 표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17표 달성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미 네. 공개 선언을 한 사람들이 안철수,
김웅 했는데 어제 또 누가 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제 단속을 선언하기 무섭게 바로 평택의 유이동 의원이 바로 나는 소신 투표하겠다 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 언론지상을 도배한 각종 분석 기사를 보면 익명의 국회의원 의원들이 등장합니다. 그 낙천 낙성자 58명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당정 관계 문제가 아니라 소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최혜병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적 임계점이 지났고 게다가 10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중대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플러스돼서 결국은 국회의원의 양심을 추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22대 국회 표결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21대 국회에도 가능성이 있고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미 엿새나 남았다 아직. 이준석 대표 전화 많이 돌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 박주민 원내수석도 7, 8명을 접촉. 뭐 데이트 신청한다고 하던데 데이트 신청하고 전화하니까 뭔가 징조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화 봅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두려움이 지금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저희 방송 나왔던 장성철 소장 말에 따르면 출석은 하되 투표하지 않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다들 재석,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재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재석을 지키되 플래카드를 모두가 다 같이 들고 투표장 안으로 안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에 들어가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장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본회의 장에는 들어가는데 투표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자라는 식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세 하더라고요. 분이 투표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분만 투표장으로 들어가시는 거고 나머지 벌떡 일어나서 분들은 뚜벅뚜벅 걸어가게 실제로 되죠. 비공개 투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소신을 펼치려고 했던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 근데 그거 참. 야, 근데 기묘한 이거라도- 방법에 저도 생각을 진짜. 못했던 사안인데. 뭐 그런 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회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의사표시가 발현될 경우에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인데 대통령의 수족입니까? 전혀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적 그 감정을 더 그럼요. 폭발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너무 보입니다. 꼼수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수법이 계속 나온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씁쓸한 것이죠. 이것이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헌법기관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그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각 지역구마다 최소 20만 명 정도에 되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렇죠.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민의를 배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가 이제 욕을 먹고 그렇게 할 거면은 의원 정수 줄여라 이런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금만 쓰고 그런데 정말 그 안타까운 최혜병 의 어떤 죽음 앞에도 저는 박정훈 대령이 했다는 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의 죽음 앞에 억울함을 계속 남기는 그런 선택을 정치인들이 아니 대통령이 하겠다는 억울함이 없는 선택을 하는 거죠. 대통령- 반대로. 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야, 오로지 대통령 편에서 자기에게 근데 이제는 공천권을 뭐 대통령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좀 시원하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눈치 그러다 안 보고?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이제 공기업 낙하산이라고 하든지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방식이 동시에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전히 이제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서 이제 무서운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그리고 또 이제 당근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제시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4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당내 의원들과의 공개 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선거 끝나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낙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21대 국회는 표단속이 됐다라고 한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22대 당선자들을 연이어 만나고 있거든요. 오늘도 비례대표를 만난다고 하던데 그런 모습을 쪼개서 만나는 건 또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한 표 한 표 단속해야죠. 표 단속. 세심하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대통령- 단체로 불러서 훈화 말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표단속하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동시다발로? 야, 이게 진짜 참 꼼꼼하시다. 그러니까 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주 그냥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임명
중요한 게 아니냐고 했더니 내 문제는 내가 챙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뭐 충격이었어요. 아니 네. 사법 리스크를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챙겨요? 그거는 그 사법 리스크는 다가오면 네. 그냥 준비하는 거지. 대통령은 앞뒤가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말을 네.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좀 보이는 게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21대 국회 이렇게 만약에 표결에서 가결이 안 되고 넘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네. 22대 국회에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입니다. 그렇습니다. 17명에서 8명만 설득하면 되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이고 예. 공수처 수사라는 것도 아예 진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맞습니다. 김기현 사령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대지를 시도했지만 안 됐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조사만 수사만 앞두고 있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향하게 될 경우에 그 의혹의 화살을 대통령실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는 잠시 피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가래로 말고 호미로 만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무슨 차 피하다가 무슨 차 네.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더 큰 폭풍우 같은 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거꾸로 얘기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맥락을 이해했습니다. 맥락은 다 제목 잘못 달까 봐요. 제목 잘 달아주세요. 예, 제목 중요합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이렇게 거부를 할까요? 그러니까 네. 누굽니까? 전직 검사 출신인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아니 네.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금태섭 검사. 아, 예. 금태섭. 예, 예. 금태섭 의원 그런 네.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실 기자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죠. 왜냐하면 사실 기자회견을 했지만 결국은 자기 변호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 특검을 거부하는 사유 제일 네. 궁금한 건 VIP 경로설의 진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듣고 싶었던 경로설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해서 경찰에 이첩한다고 했을 때 왜 이런 일에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냐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그렇죠. 따르면 예. 경로를 했다는 게 VIP 경로설의 의혹의 실체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더니 네.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아니다 기다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네. 자기는 수중수액 중에 억울하게 죽은 최혜병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책성 네. 뭐 이렇게 아니 물론 네.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그런 권리와 건강을 보장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설명도 했고 그런 경로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본체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다른 경로거든요. 특정 사인의 인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했던 경로, 그렇죠. 입건하지 않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네.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엉뚱한 경로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기자들도 과연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 우리도 마뜩지 않은데 국민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 같아요. 임성근 사단장을 왜 빼려고 했었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경로냐 로비 경로냐.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사실은 사단장 다음에는 1사단장 다음에는 사령관으로 가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는 자리인데 이분을 누군가는 반드시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려고 했었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으로 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걸 밝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인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의도된 엉뚱한 이야기인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늘 말씀이 많으셔서 이렇게 횡설수설이었는지는 의견이 좀 예. 나뉘더라고요. 아, 근데 법조인들은 그거는 100% 의도된 답변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 책임은 아니다라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진술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입건된 상당수의 피의자들이 네. VIP 경로에 연루한 사람들이 뭐 유재현 법무관리관이라든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아까 김기현 사령관이라든가 임성근 사단장 다양한 사람들이 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쉽게 답변 예고편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나한테 경로설을 물어보면 이런 거야. 예. 답안지를 이미 제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다. 그 말 그대로 그 정부에서 지금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예편한 장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복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준 거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박정훈 단장하고 그 김계한 사령관하고 대질신문이 네.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뭐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김계한 사령관이 상상 이상으로 거부하더라. 예, 굉장히 세게 거부를 하더라. 그러나 공수처가 상당 부분 자료는 증거는 확보한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거부하고 진술 거부하고 뭐 발언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사기관이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네. 예.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이거는. 그럼요. 예. 예. 수사에 협조하는 게 진실을 밝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좀 들은 거 있으세요? 기자들 사이에서? 아니 뭐 기자들 사이는 아니고 제가 좀 재밌게 아까 여전히 대통령은 본인을 검사로 생각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씀에 좀 연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한 전직 이제 고위 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은 아마 별로 대통령직을 더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에 출마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국가 미래와 비전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정치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여러 가지 진로와 생존, 기타 등등에 대한 고민으로 정치를 하게 된 면들이 좀 크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지금 대통령 된 그 자체가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네. 지금 딱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없어 보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여러모로 좀 씁쓸한 이야기죠. 사제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 저는 좀 충격이네요. 제가 말하기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러니까 한 명의 분석이긴 합니다. 우리 이게 대화창에 이제 우리 예. 구독자 목소리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예, 예. 문영기님이 김은지 기자 얘기하는데 예. 김은지 기자, 구교영 기자 목소리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런 댓글은 어떻게 아니, 갑자기 맥락을 끊는 자기 칭찬을.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장윤선 기자님의 말이 아니 없었네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장 선배가 얘기했지만은 네. 검사로서의 윤석열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볼까 하면은 사실은 어제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라든가 전날 그 추경 원내대표가 했던 특검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전부 다 부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 특검이라는 게 보충적 예외적인 경우에 한다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 공수처가 수사 중이니까 그 결과 보고 우리가 해도 괜찮아. 부족하면 한다고 했잖아. 이 얘기인데 네. 당장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특검이 언제입니까?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 검찰 수사적인 사건을 이관해서 받아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만 한다는 얘기가 일단 부정이 되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야 합의하에 추진해야 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송금 특검 네. 민주당이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번하고 똑같잖아요. 표결 절차가. 네. 그거는 여당이 찬성한 거에 반대한 거예요. 반대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적이 있다라는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2명 추천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복무했던 특검 국민의당 당시 야당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하고 두 당이 예. 2명을 추천해 그 중에 하나가 박영수 특검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본인이 소속된 사람도 예. 야권의 추천으로 특검팀의 팀장 전체 특검이 됐고 그 밑에 있는 특검 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특검 언론 브리핑이 인권 침해적인 요인이 있다. 저는 이렇습니다. 하지 말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든 특검이 루키 특검도 그렇고 기자들에게 그런 알 권리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라든가 중요한 소환이 있을 때 공표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수사만 할 수 있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 역시 했던 특검에서 했지만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과감하게 포기해도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브리핑 안 해도 취재할걸요? 근데 저는 저는 나올걸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네. 그러면 본인 과거에 대한 반성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 그러한 여론에 굉장히 크게 이제 올라타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적절한 언론 브리핑 사실 그리고 그게 법에다 명시가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이 혹시라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까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당시의 과거가 본인들이 어떤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다라고 반성을 한다면 네. 본인의 과거부터 조금 반성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상황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번 주 주말에 야 6당이 뭐 이른바 이제 총력 투쟁, 사실상 전면전이다. 네. 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말에 집회에 시민들이 많이 나올까요? 시민들이 이제 사실 이제 물리적으로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촛불 집회만큼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여론전이 온라인이라든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퍼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도 네. 결국 이분들을 움직이는 것은 물론 박주민 의원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전화를 하겠지만 네. 그들의 가장 뒷배에는 시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탄핵 때도 결국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옮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네. 새누리당 그때 맞죠?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그냥. 예, 당 이름 자주 네, 너무 바뀌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결국은 그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그게 치솟으니까 그거를 버티지 못했던 의원들의 어떤 이탈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고 물리적으로 당장 그 공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퍼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양심에 따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정세적 판단을 할 때 이번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서 본인 정치 인생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과 함께 해야 정치적 승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선거도 없고요. 정치를 계속 하실지 어떨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에 기로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K씨, 예, 미인증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아까 제가 동아일보 그 칼럼 네.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일할수록 나라가 나빠져서야 이게 제목이에요. 직구면 직구, R&D면 R&D, 의대 정원이면 의대 정원, 킬러 문항이면 킬러 네. 문항, 만호세 정원 입학 연령 이나면 그거 주 69시간 노동 뭐 하나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이게 다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판이 바로 이게 해외 직구 차단이었다. 철회 이거였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 사태 이 봉합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결국 총리가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회의를 해서 네. KC 인증이 필요하다. 해외 직구 제품에도 네. 위해성을 가려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네. 결국은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철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만기칠랑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세세한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거냐 모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참모나 장관이나 부하나 공직자가 잘못했을 때는 본인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대리인인 성태윤 정책실장을 내세워서 나는 몰랐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과를 하잖아요.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제가 세세하게 못 챙겨서 잘못했다고 시인한다면 국민적 여론이라는 게 또 반등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사과의 방법을 모르고 자꾸 본인을 제왕적 해결사로 자처하는 게 문제다. 아. 늘 모든 문제 해결 방식 그렇잖아요. 나는 예. 늘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모두의 잘못, 내 참모의 잘못조차도 예. 내게 아니라고 하는 나는 전지전능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이게 좀 기저효과인지 사실 저는 사흘 만에 철회한 게 되게 빠르다 이렇게 좀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여기서 감동한 거예요? 감동까지는 아니고 지질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이건지. 감동이 아니라 네. 예전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해도 절대 안 바뀌고 네. 바뀌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1+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이랑은 싸워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라는 맞아요. 식의 그렇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비판했을 때 그런 식의 그렇죠. 논리까지 폈던 게 대통령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도 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있게 빨리 이런 식으로 했던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흘 만의 철회가 아니라 좀 고민의 깊이들을 좀 더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건 또 화들짝 놀래가지고 3일 만에 그러니까요. 웃는 모습이 네. 이 기저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까 구교훈 기자가 지적해주신 네.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서서 사과를 하는 모양새라든지 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오찬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 책임으로 이렇게 예,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여전히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민심에 어떤 반응성이 있어 보이지만 또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저는 그 주례 회동 취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좀 어찌 보자면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였다. 그러니까 모든 딱 항상 뭐 하면은 또 먹스답길 그러니까 딱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딱 이걸 써붙이고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다 네 책임이야. 한덕수 책임이었어. 예. 이 KS 인증 문제는 한덕수예요. 근데 정부에 보면 16개 부처인가요? 14개 부처인가요? 함께 논의해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단히 그리고 이렇게 정부 부처가 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만든 안인데 그럼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제 국가에서 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가 결정해서 정책을 집행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는데 네. 그거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거꾸로. 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도무지 이거는 말을 해도 그렇겠다, 납득 가능하다라는 수준으로 이제 그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황당한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내 책임 아니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고 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게 정말 큰일 났네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는 거 아니 아닌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네. 기본적으로 주례이동을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바뀔 거라는 거는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겠다고 말을 해놨잖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국가공인 말년 총리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직 사이가 어떤 데입니까? 네. 새로운 총리가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 총리가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 느슨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예. 총리의 말발이라는 입김이라는 거는 더 약해지겠죠. 예. 그럼 공직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선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거듭해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라고 하면 뭐 합니까? 네. 총리한테 시킨 일 가지고 위임받은 총리가 한 일 가지고 이렇게 질타하고 바보를 예. 만들어 놓으면 예. 남은 총리의 임기 기간을 채우면서 예. 제대로 된 정책 집행이라든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야 되고 저는 사실 어젠가요? 저 신문에 공개된 한덕수 총리가 과일값 점검하러 시장에 갔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상당히 처연해 보이면서 흡사 잼버리 사태 났을 때 화장실 청소하던 그 총리의 사진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네. 이분도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하면 좀 유명한 소위 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가가지고는 이 물가를 가늠해야 되는데 네. 그 야채의 냄새를 맡는 모습 사진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신선도 체크했겠죠. 네. 보통 사람 냄새로 체크하지 않거든요. 맞다.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참 독특하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KC 미인증 네. 이거 해외 직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나경원까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대선 후보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그러니까 대선 여권 내 대선 이 문제로 다 붙었어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최혜병 문제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다 입국 다시고 이 전 국민이 동의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한마디 하면서 집중적으로 대선 모음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모음집을 할 정도로 네. 전당대회 주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탠스인가 궁금하잖아요. 네.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끈다고 하면은 네. 뭔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인가 했는데 이번 정책 집행에 대한 반응에서 가려졌다 보여집니다. 일단 유승민 전 의원 보실까요? 보면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그 워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아무튼간에 부적절한 처사 이상을 넘어선 굉장히 센 워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떤 겁니까? 확실히 반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정부 정책을 굉장히 섣불렀다고 비판은 했지만 실제로 봉합돼서 다행이다라는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도 나는 친윤에 가깝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준 겁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하간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유 의원과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도 강력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진실을 밝혀낸 목소리를 내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견 조회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를 반윤으로 하기는 부담스러운 스탠스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이라고 보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유승민 반윤, 그다음에 한동훈 비윤, 나경원 친윤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게 이번 KC 인증 사태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통해서 일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어디인가요? 오세훈 시장. 네. 지금 반응이 그 자체다. 잘못했다는 거죠.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을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식의 어떤 발언 말 자체가 글로 쓰여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꽂혀가지고는 처신을 커터를 써가지고는 처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처신의 뜻을 아십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전 위원장이 굉장히 한전 위원장스러운 글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말씀처럼 사실 친윤 반윤으로 나누기엔 좀 애매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이렇게까지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각세우고 잘못했다. 당신 책임이다. 우리 당을 떠나라. 그리고 앞으로 그것은 선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지속된 얘기인데 아무도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겁한 정치 집단이다라는 생각. 권력의 눈치를 엄청 보는 사실 사람들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목소리 내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인사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있어서 잘 알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함께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사실 KC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가 아주 큰 사실 싸우기 쉬운 전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목소리 내는 것은 사실 득점을 얻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할까요?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SNS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참여를 거의 기정사실화했다고 보는 게 그가 SNS를 통해서 얘기하는 발언들의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전에 했던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을 배신의 정치를 했다고 몰아세우니까 내가 정치인이 배신해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배신하면 안 될 대상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서사라는 걸 꺼내놨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KC 인증 사태도 국민들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고 하니까 국민을 물고 들어와서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치를 한다는 얘기고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도전하지 않으면 무생물입니다. 그렇게 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고 본인의 스탠스 자체가 지금은 보니까 반윤이 될 자신은 또 없는 비윤의 스탠스인데 본인을 보신하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방송 출연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비윤이냐 반윤이냐 혹은 친윤이냐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오면 토론회에서 누군가는 그 질문을 할 텐데 그때 한동훈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기가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뭘윤? 저는 국민의 편입니다. 저는 동료 시민의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죠. 국민 빌드업을 했으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형적인 사실 여의도 문법으로 그럼 대답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제일 중요한 킬러 문항을 또 피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오후 2시에 이준석 대표 오는데 뭐라고 질문을 좀 저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과 비교적 가까운 쪽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겨레 보도인데 민심이 부르면 부응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을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쪽에 취재를 했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당 기사에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직접 통화한 내용도 일종의 반론처럼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말한 바는 없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당연히 민심이 부르면 부응해야 된다라는 말도 전당대회 출마 선언 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여의도식 문법. 이제 과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 대한 비판들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선거 막판에는 뭐 싫으면 시집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이미 여의도 문법이 너무 적응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산이 아니다. 한동훈 못 받는다. 제2의 김기현 세울 거다. 그 사람을 물색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때요? 지금 근데 사실은 대통령실 자체가 스탠스가 좀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만찬을 하면서 뭐 TK 초선 의원들이 만찬을 하면서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잖아요. PK 초선 의원들 만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과거에 했던 워딩하고는 분명히 많이 달라졌죠. 결국은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문법으로 임기 초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당심 100% 누굴 뽑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를 뽑았는데 결국 선거 전에 낙마했고 말을 갈았지만 간 말이 또 말을 안 들어서 선거 또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 주도적으로 대표를 선출하고 뭔가 옹립하는 형태로는 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전당대회 룰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민심이 반영이 될 텐데 지금
보통 이제 한윤나 네. 이렇게 얘기하는 네. 한유나 유한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각자의 색채를 보면 김기현 대표랑은 적어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나마 친윤이라고 하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누구 때문에 대표를 그러니까요. 못했습니까? 예. 김기현 세우려고 나경원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그나마 윤에 가깝다고 불리기 때문에 네. 그런 옹립하려는 웅집인 자체가 예. 무용하다라는 것을 예. 일부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정무 감각은 임기 2년을 통해서 체득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얘기해 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결국 요새 나오는 이야기에 가장 좀 귀에 꽂히는 단어는 탈당이라는 말인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채널A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한 핵심 관계자라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니고 친윤계 관계자였던 네, 네.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당사자도 이제 탈당을 할 것이고 대통령도 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네. 식의 예.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의미심장함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는 오히려 거꾸로 좀 해석하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러한 보도들이 한동훈 띄우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 치열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제가 가장 좀 관련해서 의미 있게 봤던 그 논설은 그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이 예, 예.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여권 관계자들 놀라게 하는 게 대통령 입에서 자꾸 탈당 얘기가 언급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거든요.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한 달 전쯤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박지원 전 원장이 두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탈당한다? 예, 탈당할 거다. 탈당할 수밖에 없다. 탈당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네.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당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게 될지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저희 그 유사한 구경 기자님 분석하신 그 유사한 얘기를 국민의힘의 그 소위 친한파 저 친한 아닙니다. 예, 구경 기자님 아니라 중립입니다, 중립. 네.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인 아니에요. 네. 예. 그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용산에서 그런 못 세운다. 세워도 의원들이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워낙 임기 초반이었고 그런 대통령 힘이 워낙 셀 때였기 때문에 그냥 우르르 따라가지만 지금은 이 세우려고 해도 세울 사람도 없을 네. 것이고 세워지지도 않는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아동 그림 전시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 계속 나와요. 예. 네, 일종의 뭐 빌드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분석이 이제 앞으로 해외 순방 일정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면 이제 나와가지고 계속 좀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본인의 행보에 일정 부분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와 별건으로 아무 설명과 해명 혹은 사과 본인 입으로 전혀 하지 않고 나오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하간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만들면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잘 유심히 안 보면 모를 만한 예를 들면 지난 16일에 이제 캄보디아 정상 오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사진으로 공개적으로 등장했는데 캄보디아하고는 현지 방문을 했을 때 로타라는 어린이를 네. 굉장히 잘 챙기는 모습들 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뭔가 영부인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네. 심증을 줄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19일 같은 경우에 불교 행사 있었는데 이것도 그 100년간 해결되지 않던 일제 강점기에 반출돼서 보스턴 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사리를 이윤하는 기념 과정에서 네.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명박 정부 때도 못한 그 일을 네. 윤석열 정부에서 해내는데 네.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네.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15일 부처님 오신 날 호출을 하고 네. 거기에 마지못해 19일 날 나와서 행사에서 뭔가 그 공로를 인정받는 모양새를 취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서사 자체는 김건희 여사의 공적 역할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아동 미술 전시회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고통받고 핍박받는 아이들의 그림을 예. 전시하는데 예. 그 역할의 중개인 역할을 누가 했냐?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네.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도 하고 뭐 명품백도 받고 이런 소문이 많으니까 네. 사실은 여사가 하는 일이 이런 공적 순기능이 많다라는 거를 차근차근히 쌓아가고 있고 그거를 서사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보도 자료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짧은 예를 들면 보통 행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춘추가 어디서 뭐
뭘 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누구 참석해 소유진이 참석했다 이런 네, 정도여야 네. 되는데 유인촌이 참석해 네. 정도여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썼다. 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히 뭔가 보도록.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것이다. 예. 그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예. 중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예. 이걸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6월에 있을 그 중앙아시아 3개국 정상회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 여사는 저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겠죠. 네. 하지만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서의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검찰 인사가 있을 거라는 네.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일각에서는 그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월요일에 서둘러서 검찰 인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이원석 총장이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격해버리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그런 식으로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런데 또 다음 주에 검찰 인사 있음으로써 검찰 수사팀 중간 허리들을 또 갈아치운다라고 네. 할 경우에는 김 여사 머리 안에는 다 저런 계획들 혹은 주변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죠. 국민들 눈에는 대통령이 부인 보호하기 위해서 그 공적 체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구나라고 네. 하는 것이지 네. 우리 여사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한다라고 네. 하는데 사람들이 중점을 줄까 네. 의심스럽죠. 아니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가 명품백을 받은 그런 분인데 평범한 가정주부가 하기에는 엄청난 일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대한민국의 문화정책, 그러니까 지금 외교정책. 그 검찰 조사라는 게 진행이 네. 되고 있고 실제로 고발인 조사 그리고 네. 이제 공여했다고 하는 최재형 목사가 조사를 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가정주부가 명품백만 받은 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6월에는 그 향수 선물도 했다는 거죠. 7월에는 도서와 함께 또 양주 선물을 했다는 네. 것이고 8월에는 전기 스탠드와 전통주를 선물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9월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디올백 줬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가 구술로 증언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많은 대기자들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결국은 그것도 역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적 의혹이라는 것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안 되면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 안에서조차도 예. 지금 예를 들면은 뭐 김영우 의원이라든가 뭐 김재섭 당선인이라든가 예. 뭐 조혜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뭘 하더라도 그 꼬리표를 안 떼면 어렵다라는 충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이 예.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네. 검찰 조사가 됐든 어떤 것이 특검을 수용하든 간에 예. 결자 해지를 하지 않으면 예. 김건희 여사는 점점 더 난처하고 곤궁한 처지에 몰릴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복귀를 해보자면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그 전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보고서 논란도 있고 했었습니다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사인이 뭐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뭐 의상실을 만들어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커져서 다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보면 대통령의 부인이긴 하지만 부인이 여혐한 부인이라고 행동했다고 보기에는 과도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 뭐 같이 그 다음에 뭐 김혜경 여사 같이 해서 새 여사 특검법을 하자는 식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일종의 물타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물타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구교영 기자가 사실 예측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오면서 네. 전두지검 사건이 옮겨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주고 가셨는데 네. 네. 그건 예언이 아니고 이관될 수 있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네. 모양새라고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정부 여당의 오래된 전략인데, 그러니까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반반 게임이라도 가자. 네. 그게 딱 전형적인 물타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어떤 시끄러운 소음들을 조금이라도 다른데 나눌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방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텐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까지 2년 동안 실패했고 처절한 총선 결과를 맞이했고 이번 주 갤럽 관련된 조사도 여론조사도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 홍준표 시장 탈당할까요? 애한테 굽실거리느니 새 살림을 차리겠다. 초짜 당대표가 되면 나는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누굽니까? 박수영 의원이죠. 빨리 나가라. 예, 더 빨리 나가셔도 아니 좋다. 오늘 오후 2시에 한번 이준석 대표의 마음이 중요하겠네요. 예. 개혁신당으로 오라. 나도 앤데. 네.
더 해 아니야? 더? 안 그래도 더 했는데. 친구들 네. 물어보니까 매우 네.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친하대요? 그러니까요. 한번 좀 더 물어봐 주십시오. 아니 근데 총리 예. 추천했잖아요. 총리 추천. 근데 홍준표 시장이 묘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이제 정치인 홍준표를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는 없었는데 네. 제가 전에 추미애 당선인 뵀을 때 여쭤봤더니 그 여권에서 친한 정치인을 꼽으라고 했는데 고민하시다가 홍준표 시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보세요. 대통령과 추미애 당선인은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 인기 절정의 홍준표 시장님은 네. 두 분 다 친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또 이제 여기서 한동훈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을 두면서 지금 또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당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다. 네. 그러니까 아주 감정적인 언설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저격 플러스 실제적인 어떤 홍준표 시장의 성정이 반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대선 당시에 어렵게 사실 망할 뻔한 당을 내가 겨우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살렸는데 도통 너희들은 뭐냐라고 하는 그 분노가 네. 비주기적으로 올라오는 것 네. 같고요. 우라병이 있군요. 이제 그게 이제 아마 페이스북 글로도 좀 표출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좀 홍준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성은 있지만 또 어떤 일관성이 없는 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보수 개멸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때 우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수사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늘 하시잖아요. 그건 사실 맞지 네. 않나요? 근데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팀장이었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훨씬 더 거기선 책임이 무겁다라고 할 수 팀장이었죠. 있는데 네. 예. 수사팀장이었는데 한 전 위원장이만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네. 사실 좀 어떤 온도차가 있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이제 시간이 다 4분밖에 안 네. 남았는데 국회의장 선거 후폭풍이 민주당에 네. 상당합니다. 추미애 낙선 후보죠. 그 추미애 당선자이긴 하죠. 예. 저 지금 의장 후보에서 국회의원은 당선이 됐죠. 당선자가 21일 오후에 열린 이성윤 당선인의 그것은 쿠데타였다 북콘서트 초대 손님이 네. 됐는데 욱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사 성질대로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녁에 이제 당원과의 대화를 하는데 동접자가 15,000명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상당히 많네요. 민주당 예.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과거에는 원내정당의 필요성이 막 개혁의 중심으로 대두되다가 지금은 다시 또 그러니까 당원 중심. 그러니까 미국형 정치로 갈 거냐 유럽형 독일식 정치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갈래에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 네. 그 당원 참여 지분권을 10% 정도 보장하자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추천권이 있는 공천권이 있는 17개 시도당 위원장도 뽑을 때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 50대 권리당원 50인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에게 더 큰 권한을 주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당원들이 정당의 주인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게 뭐 대중정당이라든가 원내정당 말할 것 없이 네. 당연히 대의제를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 제도 안에서도 당연히 당원이 중심이 되는 게 맞는데 일부 우려되는 점은 그 옆에 있는 국민의힘 사례를 보면 당원 100%로 대표 뽑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결국은 때로는 일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부적절한 당정 관계 속에서 엉뚱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 장치로서 국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전당대 룰을 바꿀 때 그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들을지를 가지고 여론조사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당원 중심성을 확장하는 너무나 좋은 의견이고 다만 국민의 의견도 담아낼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배가하는 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바라는 바는 뭡니까? 평생 야당할 게 아니잖아요. 네. 주권 정당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상을 가지는 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우원식 의장의 과제가 엄청 커졌다라는 네. 상황도 됐는데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적절한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월요일 저희 프로그램 네. 아침 9시에 출연하셨는데 엄청 부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성당원 혹은 강성 지지층을 네.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굉장히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그래서 6월 국회가 더 빨리 네. 출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또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이제 박성준 원내수석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6월 7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 선출하고 이틀 사이에 상임위 배분하고 원구성을, 원구성을 네. 끝내야 된다. 그래서 6월 7일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날 저는 방망이 두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속도감 있게 나갈 것 같은데 저는 추미애 대표가 입에 익어가지고 추미애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용서가 안 되기도 했다. 솔직히 감정 수스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성질대로 안 된다. 저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냐. 민주당 탈당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이성윤 당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렇게 전 대검 네. 감찰부장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은 게 문제다. 네, 절실하고 절박하지 않은 게 문제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절규와 고통을 외면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저도 이제 지난 그 10사흘 동안 현장 취재했지만 정말 시장에 사람이 없고요. 네. 우리가 대파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절실한데 일단 여의도에 들어오면 본인들은 안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고물가 하지만 이분들은 다 카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밥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고물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추미애 대표가 지적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이 절박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의제들을 그대로 국회로 가져가 와서 실천해라.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추미애가 하든 우원식이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네.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다. 국민적 의제를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 안에서 실천하는 노력. 능력 이걸 좀 보여주는 게 22대 국회 특히 전반기에 요구되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이문식 기자 어떻게 이하 생각하세요? 동문의 동문입니다라고 하면 될까요? 네, 저희들은 다른 다 얘기하면 큰일 동문입니다. 납니다 지금. 네. 큰일 난다. 오늘도 정말 유쾌하고 네. 상쾌하고 통쾌한 정치 토크 해봤습니다.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 누구 네. 나옵니까? 아니, 오늘 저희 고정 패널들 나오고요. 네. 그 제가 이제 댓글창을 열심히 봅니다. 우리 장윤서 취재편 좀 하면서 그래요? 예.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이중적으로 다 하는 멀티플레이가 겁니다. 가능한 대단하다. 중이다. 우리 취재 편의점 이제 구독자인 김말룡님이 네. 구교영님한테 콕 집어서 네. 왜 간다는 국무총리는 안 가고 세금 없애고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오늘 4시에 풀어드립니다. 오세요. 야, 예, 모객 좀 해야 됩니다, 예, 요즘. 모객하셔야 됩니다. 네. 구구영의 정치 비상구 오후 네. 4시. 예, 지금 고정해 놓으세요. 알림 설정. 네. 네. 이문지 뉴스인 누구 나옵니까? 5시는 5시는 시사인으로 오시면 네, 되고요. 5시는 시사인으로. 네, 매주 네. 수요일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저희 고정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네. 오늘은 저희 보조석에 네. 김용남 전 의원이 나오십니다. 풀악셀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 소문이. 예, 김종대 의원이 네. 계속 풀로 악셀을 밟고 계시는 코너입니다. 예. 근데 자꾸 그건 다음 시간에. 그래서 궁금증을 자아합니다. 그분이 이제 완전 방송이시죠. 완전 네. 방송이 됐어요. 정치 이제 그만할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